자, 이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입니다. 이거는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 10년에 한 7번 정도 출제됐던 주제거든요. 10년 동안 7번. 그러니까 작년 빼고 10년 동안 7번이었는데 작년에 무려 3문제나 출제됐어요. 여기에서만. 좀 이상한 해였습니다, 작년은. 근데 3문제 중에서 2문제는 평소에 공부하던 정도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다행이라고 볼 수 있죠. 3문제 중에 2문제를 맞출 수 있으면은 당연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죠. 그래서 요거는 좀 공부를 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따로 공부를 하시기에는 조금 이 내용들이 막 그 법 조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는 대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리라는 게 일단 첫 순환은 아주 깊이 들어가는 정리는 아니고요. 첫 순환은 대략적인 얼개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가격을 공시하는데 토지 가격을 공시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을 공시합니다. 일단 이렇게 크게 나누고 있어요. 부동산 가격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는 토지 가격이고 하나는 건물 가격이 아니에요. 주택 가격입니다. 건물 가격이 아니고 이런 상업용 건물은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요. 전국에 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천만 필, 3천만 필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필지를 다 처음서부터 자세히 하기는 어렵고요. 처음에는 한 50만 필지를 샘플로 뽑습니다. 이렇게 샘플로 뽑은 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변의 다른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토지를 뽑습니다. 그 토지를 표준지라 그래요. 그 표준지 가격을 알게 되면은 그 주변의 다른 토지 가격도 좀 비교적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표준지에 대해서 공시합니다. 표준지에 대해서 공시한 그 가격을 표준지 공시지가 그래요. 표준지 공시지가. 자, 이렇게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합니다. 50만 필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서는 관할 시, 군, 구장한테 요 자료를 보내줍니다. 보내줄 때 토지 가격 비준표라는 것을 함께 보내줍니다. 이 토지 가격 비준표는 표준지와 그 이웃한 주변의 토지를 비교할 때 가격이 이제 높아져야 될 것 같으면 높이는 그런 수치, 가격을 낮춰야 될 것 같으면 낮춰야 되는 수치, 꼭 비교해서 계산할 수 있는 표를 함께 주는 겁니다. 요거를 시군구장한테 주는 거예요. 시군구장한테. 이 시군구장한테 주면은 이 시군구장은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서 나머지 토지들 있죠. 나머지 토지들에 대해서 산정을 해서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 나머지 토지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산정해서 공시할 때 그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체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 주체. 누가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일단 이 둘로 나눕니다. 토지 가격 공시는. 근데 주택 가격 공시는 일단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나누어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하면 공동주택의 특징이 뭐예요? 공동주택은 지난번에 첫째 주에 했었죠. 공동주택은 구분 소유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등기부를 뗄 때 어떻게 떼는 거예요? 집합건물로 가는 거예요. 집합건물로. 토지 플러스 건물이 아니고. 단독주택은 어디로 들어가서 뽑아야 돼요? 토지 플러스 건물로 들어가서 뽑아야 돼요. 요거는 집합건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근데 단독주택은 너무 천차만별이거든요. 단독주택은 1층짜리, 2층짜리, 3층짜리, 그리고 슬라브집, 기와집, 벽돌집, 무슨 집, 별의별 종류 다 있죠. 그래서 얘는 다시 표준주택을 뽑고요. 표준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누가 하고요?
국장이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이와 비슷한 절차를 거칩니다. 이와 비슷한 절차를 거쳐서 주택가격 비준표라는 게 있겠죠. 그 비준표를 함께 또 보내는 거예요. 비준표를. 누구한테 보내는 거요? 시군구장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럼 시군구장이 그 관할 지역 내 개별 주택가격을 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가격은 표준화가 다 돼 있어요. 공동주택은 대체로 네모박스 안에 설계하고 있죠. 그 네모박스 안에 뭐 방이 2칸이다, 3칸이다, 2베이다, 3베이다, 뭐 화장실 2개다, 1개다 이런 구조가 들어가 있죠, 다. 그래서 이미 표준화가 됐다고 보고 얘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시군구장은 뒤치다거리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미 표준화가 된 거는 국장이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보통 이 공동주택 가격 있죠. 공동주택 가격과 요 개별주택 가격은 효력이 똑같아요. 동일한 효력이에요. 그러니까 주체는 다른데 효력이 똑같아서 얘는 4월 30일까지 이렇게 공시를 해요. 4월 30일. 다음에 요거는 5월 31일까지예요. 5월 31일. 그리고 표준주택 가격은 보통 한 1월 지금 이제 곧 나오겠네요. 앞으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다음 주 이내에 뉴스 날 거예요. 이제 검색을 해보면 뉴스 나오면 그거는 표준주택 가격입니다. 그거는 한 1월쯤에 나와요. 그러면은 그 이제 후속 작업을 하는 거죠. 후속 작업을 이제 4월 30일까지 해서 공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2월 하순에 나옵니다. 2월 하순에 표준지 공시지가. 요건 언제 요걸 눈치를 채면 되는가 하면은 해마다 요거 나올 때쯤이면 뉴스가 나와요. 전국의 가장 비싼 땅은 어디다, 가장 싼 땅은 어디다 하죠. 그게 바로 2월 하순에 나옵니다. 그때가 바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공시할 때요.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필지를 다 조사하는 게 아니고 50만 필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비싼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발표할 때는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개별 공시지가는 누가 계산하는 거예요? 개별 공시지가는 시군구장이 하잖아요. 시군구장이 소속 공무원들한테 시켜서 하는 거고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주체는 국장이잖아요. 국장이 감정평가업자한테 의뢰를 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한 게 뭐예요? 전문가가 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요거 발표할 때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전문가가 산정하는 것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한 것은 아무래도 신뢰도가 약간 떨어질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주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주로 시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효력에서 나옵니다. 효력. 원래도 거의 다 효력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효력을 지금 단계에서는 하기 어렵고요. 다음 순환에서는 이거를 바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효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이게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수업을 하는가 하면은 일단 이게 뭔지는 알아두시라는 얘기요. 그 다음엔 그 내용, 이제 정말로 알아야 되는 내용을 치워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굳이 이렇게 내용을 뭐 다 읽어서 뭐 알아야 될 정도는 아니고 요 주체별로 정리를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가 된 것도 있습니다. 199쪽에 정리가 된 것도 있으니까 참고로 좀 봐주시고요. 중요한 건 이제 주택정책으로 넘어갑니다. 주택정책은 이제 중요합니다. 주택정책은 임대료 규제 정책하고요. 다음에 이제 분양가 규제와 자율화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임대료 보조라는 게 있고요.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있고요. 다음에 조세 귀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 중요도로만 놓고 보면 이제 요걸 따로 빼는 게 좋긴 한데 순서는 지금 얘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얘네들이 중요해요. 얘네들이 얘는 뭐 한 개짜리는 안 돼요. 한 개짜리 안 돼. 출제는 되는데 얘네들은 독립된 문제로도 출제가 됩니다. 근데 요놈은 독립된 문제로 출제되지는 않고요.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럴 때 각각의 지문이 하나씩 나올 수가 있어요. 각각의 지문이 하나씩 나올 때 그때 얘가 등장하고요. 이런 놈들은 독립된 문제로 이렇게 출제된다고요. 임대료 규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또는 분양가 규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독립된 문제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강약이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먼저 임대료 규제를 보시면은요. 지금 이번 순환은 그 임대료 규제와 분양가 규제 중에서 임대료 규제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 정책하고 요 정책은 거의 성격이 비슷해요. 다 규제죠. 근데 요거는 임대시장이고 이건 분양시장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임대료 규제,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주택 공급, 조세기차. 자, 요런 내용들 중에서 지금 공공임대주택도 사실은 중요도가 약간은 낮으니까 뭐를 먼저 말씀을 드려요? 요거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조세기차. 자, 요렇게 중요도가 높은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 요거는 이제 다음 순환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임대료 규제. 지금 시장 상황에서 임대료를 규제한다는 얘기는 이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저소득층을 위해 하는 거예요? 고소득층을 위해 하는 거예요? 저소득층을 위해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효율성 측면의 정책, 형평성 측면의 정책 어느 쪽에 속할까요? 형평성 측면의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어떤 상황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이런 정책들을 하면 다 효과를 봐야 되거든요. 효과. 다 효과, 이것도 효과, 이것도 다 효과를 보는데 그 효과라는 게 시장에 개입하는 거 본다 그랬잖아요. 아까 지역지구제 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이 그래프 그려놓고 지역지구제 시행하면은 단기, 장기 해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그랬죠? 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그랬잖아요. 살기 좋아진다고 그 동네가 이제 뒤죽박죽 아니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은 수요 공급에 미치는 효과 요거 보는 거예요. 이것도 수요 공급에. 자, 근데 요 지금 가격 수준이 정부가 판단했을 때 이게 비싸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싸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비싸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60만 원 잡아볼까요? 평당 연간. 평당 연간 60만 원. 자, 우리 앞에 수요 공급에서 유량 개념으로 공부한다 그랬고요. 유량이니까 연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겠어요? 또는 월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간 한 평 사용하는데 평당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과를 얘기할 때도 가격 10,000원, 5,000원 이럴 때 한 상자당 10,000원, 5,000원 그 소리지. 또는 뭐 1kg에 1,000원, 2,000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단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평당으로 얘기하자고요. 그럼 평당 1년에 60만 원을 낸다. 그러면 10평짜리 집. 10평 얘기 말씀드렸나요? 어느 정도가 10평인지? 이거 말씀드렸었나요, 제가? 이게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되냐? 45cm쯤 되나요? 45cm쯤 되네요. 45cm쯤 되면은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게 네 칸이 이렇게 가면은 1m 80쯤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누워 볼까요, 여기? 딱 누우면은 딱 맞으면은 1m 80 가까이 되겠죠. 그렇게 좀 인정을 해 주시고 좀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 4, 4, 16이 뭐예요? 4, 4, 16이 한 평. 4, 4, 16이. 아, 이거 모르셨어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뭘 밑보여서 이렇게 이런 것도 안 가르쳐 드렸을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규격화가 돼 있어요. 규격화가 돼 있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 업체에서 만드는 제품하고 이 업체에서 만드는 제품의 사이즈가 다르면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KS라는 게 있잖아요. 표준. 자, 요런 거는 4칸에서 한 평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한 평당 1년에 60만 원이에요. 그런 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지금은 이거 전체 몇 평쯤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평? 이 실평수가 여기 안에, 테두리 안에 있는 게. 네? 70평 나고, 우리 저거 할까요? 저기, 진품 명품의 그 제일 근처에 맞추는 사람 이렇게 상품 주기. 70평 나오셨고, 또, 예? 50평, 또, 아까 누가 40평 하셨나요? 40평, 또, 60평, 예, 좋습니다. 더 이상 없으신가요? 자, 이제 돈 걸어 보십시오. 여기 1번에 거는 분 몇 분? 아까 한 분, 두 분, 세 분, 예, 세 분. 예, 2번에 거는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분. 예, 60평, 3번에 거시는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여기도 네 분이요? 3번에, 여기 3번에도 네 분. 70평. 누가 70평이라 그랬어요? 4번 한 분 더, 한 분. 아, 자기가 70평이라 해놓고는 금세 60평으로 옮겨버렸어요. 요거 쉬는 시간에 세 보십시오, 이거. 다 세 가지고 몇으로 나누면 돼요? 16으로 나누면 되겠죠? 예? 저는 어디에 걸까요? 저는 여기다 걸랍니다. 어쩌면 40평도 안 될 수 있어요. 40평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실평수에 대한 거를 잘 몰라요. 아파트 30평짜리 집에 사는 것만 생각하고요. 예? 잘 아세요? 그럼요. 32평짜리 실평수 24평 나오니까. 전용 면적이라 해도 안 돼요. 전용 면적이라 해도 그게 32평인데 전용 면적이 보통 24, 5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전용 면적도 우리가 느끼는 24, 5평보다도 훨씬 좁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를 좀 익혀 두셔야 돼요. 이런 거를 부동산 감각이라 그래요. 부동산 감각이라는데 우리 시험에는 나오지 않지만 부동산 개론에는 있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시험 가는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지. 이렇게 중개 하시다 보면은 이런 감각들을 좀 익히셔야 돼요. 이거 딱 첫눈에 보고 아, 이거 몇 평쯤 되겠다. 이런 감각을 좀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처음에는 이런 거 세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두 개씩 나오고 있거든요. 저기서부터. 지금 저 끝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이에요. 스물여섯이면은 52개인가요? 52개. 지금 교단에 있는 저까지만. 그럼 16개가 곱하기 3이죠. 그럼 몇 평이에요? 3평 조금 넘는 거죠. 3평하고 4분의 1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런 게 몇 개 가야 돼요? 10개 가야 30평이에요. 30평하고도 한 32평 되겠네요. 이런 게 10번 가야. 둘, 넷, 여섯, 이런 식으로.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러면은 이제 감각을 좀 있으시겠죠? 평소에는 이렇게 이제 세서 하다가 나중 되면은 이제 한눈에 딱 보고 이게 감각이 있을 수 있겠죠? 됐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보통 실평수 한 평 60만 원이 아니죠, 보통. 우리 한 평이 얼마 할 때. 8평짜리 원룸, 10평짜리 원룸 해봐야 실평수 10평이 아니고 8평이 아니에요. 자, 그 한 평에 1년간 60만 원이면 1년간 60만 원이요. 그럼 10평짜리 집에 살면 1년에 600만 원 줘야 된다는 얘기죠. 10평짜리 집에 살면 한 달에 50만 원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 1년이면 600만 원 되니까 12개월. 자, 이게 비싸다 싸다? 비싸다 싸다? 나름 틀리죠. 근데 정부가 생각하기에는 비싸다 이 말이에요. 서민들이 살기에는 비싸다. 그럼 서민들이 살기에는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규제를 한다고요. 규제를 하면은 가격을 여기에다 규제할까요? 위에다 규제할까요? 요거보다는 낮게 규제를 해야 되겠죠? 요거 누구한테 규제하는 거예요? 임차인한테 하는 거예요? 임대인한테 하는 거예요? 임대인한테 하는 거죠. 40만 원보다 높게 받으면 처벌하겠다 이 소리거든요.
자, 이렇게 음포를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요 효과를 수요자들은 어떻게 하려고 할 거며 공급자들은 어떻게 하려고 할 거며 시장에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수요 공급에 미치는 효과요. 자, 그러면 지금 가격을 규제하고 있죠. 자, 수요자 한 번은 임차인이 돼보고 한 번은 임대인이 돼봐야 돼요. 자, 지금 10평짜리 집에 사는 임차인이에요. 예, 식구가 모두 6식구인데 한 방에 살고 있어요. 예, 그런 입장에서 한번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해준다면 고맙죠. 10평짜리 살다가 10평짜리 살면은 지금까지 600만 원 1년에 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40평으로 규제하면은 어떤 생각 들까요? 예? 그냥 고맙고 말아요. 어디로 이사 가요? 예, 큰 데로 간단 말이에요. 큰 데로 가는 게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평수가 넓은 데로 간다는 게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늘어난다고요. 지금 이 친구만 그럴까요? 작은 집에 살던 사람들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다 넓은 집으로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요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얼마의 가격이니까 40이니까 어떻게 증가해요? 이렇게 증가한다면 이렇게 40에서는 이만큼 수요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자, 그럼 이제 공급자, 임대인 입장이 돼보세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제 집을 내놓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까는 기분 좋으니까 지금 기분 나쁘겠지? 예, 기분 나쁘겠죠? 기분 나쁘고 말아요. 지금 돈이 안 되잖아요. 60만 원은 받아야 지금까지 안 먹고 안 쓰고 모아놓은 돈 여기 지금 투자해놓고 있고, 예? 빚까지 내가지고 이자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임대료 받아가지고 이자도 내고 집도 수선해주고 이렇게 해서 임대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40밖에 못 받게 하면 돈 안 되면 일단 기분 나쁜 건 둘째고, 지금 당장 어쩔 수 없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오늘 이제 헐고 철거하고 새로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계획 잡았던 사람들은 안 지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공급이 줄지는 않아요. 많이 줄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은 많이 못 줄겠지만 가면 갈수록 공급이 점점 어떻게 해요? 가면 갈수록 공급이 많이 줄겠죠.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당장 바로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오지는 못해요. 근데 서서히 공급 물량이 줄어서 결국은 어디까지? 요만큼 공급하는 수준까지 올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가면 이 소리예요. 장기적으로 가면. 여기서 이게 오는 과정이 시간이 꽤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공급하고자 하는 물량은 이만큼이고 수요하고자 하는 물량은 여기서 이만큼이 되겠죠. 모자라죠. 모자람. 시장에 물건이 모자라요.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초과수요. 물량이 모자란다고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그러면은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가격이 올라가는데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못 올라가게 꽉 막고 있죠. 이 지금 뭐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정부가 60cm짜리 용수철을 스프링을 40cm로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단속을 통해서 강제로. 그러니까 이 단속이 느슨해지잖아요. 이렇게 느슨해지면 이 용수철들 눌려져 있던 각 임대인들마다 이 눌려져 있던 게 위로 튀어 올라오는 게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 많은 용수철을 다 누를 수가 없어요. 임대인들이 숱하게 있는데 그 많은 용수철을 다 누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튀어 오르겠죠. 모두 다 튀어 오르지 못해도 일부 튀어 오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디까지 튀어 올라요? 예? 60cm짜리 용수철을 40cm로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치워지면은 60cm까지 튀어 올라요? 어디까지 튀어 올라요? 더 높이 60cm짜리 용수철을 40으로 눌러놨어요. 20cm를 눌러놨다고요. 근데 치워지면 용수철이 튀면 60까지 튀어요? 더 튀어 올라간다고. 튀어 올라갈 때는 왜 그럴까요? 이 60은 물량이 이만큼일 때 60이에요. 물량이 어떻게 됐어요? 물량이 늘어났어요? 물량이 줄어들었잖아 지금.
물량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가. 이렇게 튀어서 이게 부딪힐 때까지 올라간다고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튀어 올라갈 때는 어디까지 튀어 올라가요? 이 부딪힐 때까지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80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 뭔 소리일까 이게? 이 뭔 소리일까요? 튀어 올라간다는 얘기가 정부의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서 웃돈을 얹어 받는다 이 말이에요. 계약서에는 얼마 쓰고요? 계약서에는 40을 쓰고 당신 이거 줄려면은 하고 말라면 마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지금 이 40 초과로 더 받는 거는 계약서에 쓰여 있지 않죠? 계약서에는 이것만 쓰여 있어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음성적 지불이라 그래요. 음성적 지불. 자, 집은 구하기 힘들고요. 집은 적습니다. 집은 구하기 힘드니까 이런 게 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시장에 초과 수요가 나타나고 이 음성적 지불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암시장이 형성된다 그래요. 암시장.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중 가격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중 가격이라는 게 바로 이 규제 가격과 암시장 가격을 말해요. 규제 가격과 암시장 가격의 차이를 뭐라고 하고요? 음성적 지불이라 하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자들은 집을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웃돈을 주더라도 구하기가 어려워. 구하는 것 자체가 집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집을 구하기가 힘들면 이사를 가기가 어려워요. 이동이 저하돼. 이동이 저하되면 멀리서 다닐 수밖에 없고요. 혼잡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교통비 혼잡비. 예, 교통비 혼잡 비용이 늘어나요. 그다음에 자, 이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웃돈을 얹어받는 이런 사람들은 그나마 수선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40만 원만 받고 지키는 사람들은 돈 얼마 안 되는데 굳이 고쳐주고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투자를 기피하는 투자를 기피하기 때문에 질적 저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거 바람직한 거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바람직하지 않죠?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기적으로만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다시 취소해야 돼요. 철회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공급이 주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는. 공급이 줄어들지 않으면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뭔지 아시겠어요? 공급 물량이 줄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로 가면 갈수록 점점 공급 물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잠깐 동안만 하다가 얼른 철회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이게 원래 누구를 위한 정책이라고 그랬어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단기적으로만 시행해야 되는 그런 정책이에요. 이게 아무리 임차인들을 위한 정책이라 해서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자, 지금 이번 순환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02쪽은 분양가 상한제, 요거는 다음 순환에 말씀을 드린다 했죠. 표시를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주택보조 203쪽을 보시고요. 주택보조에 괄호 1번에 생산자 보조가 있고요. 괄호 2번에 소비자 보조가 있습니다. 생산자 보조는 임대주택을 생산하는 공급자에게 보조를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공급자에게 보조를 하는 것도 있고 수요자에게 보조를 하는 것도 있는데 공급자에게 보조하는 생산자 보조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이 생산자 보조는 주택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주택이 부족한 경우에는 주택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소비자한테 보조를 해봤자 그 돈은 다 임대인이나 공급자 주머니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주택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게
그 대학가에 여러분들 대학가에 학생들 그 참 집어넣기 힘들잖아요. 3년 전인가 대학생들한테 그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대학생들한테 전세자금 대출해 준 적이 있어요. 반값 등록금 그 외에 얘기 많았었잖아요. 그 이후에 학생들이 집어넣어 살기 힘든다고 전세금을 무이자로 빌려준다. 100% 다 빌려주는 게 아니고 한 뭐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빌려준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00만 원짜리 전세에 1,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받으면 자기 돈은 얼마만 있으면 돼요? 2,000만 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뭐 어디서 어떻게든 이 2,000만 원 이자 주고 빌려온다고 하면은 이자가 훨씬 싸니까 월세 내는 것보다 학생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대학교 주변에 대출 받아서 무이자 대출 받아서 집 알아보러 다닐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학생이 한둘이 알아보러 오나요? 예? 너도 나도 알아보러 올 거 아니에요. 나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나만. 그런 생각하는 애들이 한둘이겠냐고. 그럼 집을 내놓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1시간 멀다 하고 집 알아보는 바로 오는 애들이 있겠죠. 딱 느낌이 오지 않나요? 아, 요거 봐라. 그런 느낌이 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3,500을 내놨는데도 서로 다퉈. 3,600으로 내놨는데도 서로 다퉈. 결국은 4,000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 말이에요. 4,000까지 올라가게 되면 무이자로 1,000만 원 대출 받아봤자 여전히 내 주머니에서는 얼마 나와야 돼요? 3,000 나와야 되죠. 이러면은 그 혜택은 다 누구 주머니로 가요? 임대인 주머니로 간다고요. 지금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들어가 살 집이 없는 상황에서는 고스란히 임대료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런 거는 별로 효과가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많이 짓게 해야 돼요. 집을. 대신 더디게 나타나겠죠. 집을 다 지으려면 원래는 그 혜택을 볼 수가 없겠죠. 애들이. 내년부터나 뭐 학생들이 혜택을 볼지언정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임대인 주머니로 들어가게 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됐습니까? 근데 생산자 보조도 필요한데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이 보조는 주로 소비자 보조요. 204쪽에 소비자 보조예요. 이 소비자 보조, 이게 바로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뭐예요? 임대료 보조입니다. 임대료 보조. 임대료 보조. 자, 근데 그 보조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현금 보조와 현물 보조, 가격 보조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특별한 응급이 없으면 가격 보조를 말해요. 이 임대료 보조는 가격 보조. 자, 특별한 응급이 있으면 가격 보조인데 그 현금 보조는 돈으로 주는 거예요. 그냥 통장에 통장 번호, 계좌 번호 달라고 해서 넣어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게 현금 보조고 현물 보조는 쿠폰 주는 거예요. 쿠폰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 바우처 들어보셨어요? 그 애들 그 육아 보조에서도 그 애들 매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왜 가정학습지 그 보조하는 것도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뭐 음물이니 가베니 뭐 애들 하는 무슨 뭐 학습지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 그러면 그거 6만 원 같으면은 한 3만 원인가 4만 원 정도는 동사무소에서 내주고 차액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 거. 여기 이제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이 쿠폰이라고 하는 거는. 쿠폰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보조는 이거는 비율로 보조해 놓은 거. 비율. 50% 보조한다 그러면은 내가 4만 원짜리 학습지를 하면은 2만 원 보조해 주는 거고요. 6만 원짜리 학습지 하면은 3만 원 보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짜리 이하에 대해서 이렇게 10만 원짜리 이하에 대해서 50% 보조한다 그러면은 10만 원짜리 하면은 5만 원 보조받는 거고 8만 원짜리 하면은 4만 원 보조받는 거고 6만 원짜리 하면 3만 원 보조받는데 쿠폰은 뭐라고요? 딱 정해져 있다고 금액이 4만 원짜리 쿠폰 딱 정해져 있다고요. 그럼 5만 원짜리 하면 내가 만 원만 더 내면 되는 거고 아시겠어요? 그게 현물 보조와 가격 보조의 차이예요.
가격 보조는 뭐라고요? 할인 프로그램이에요. 할인 프로그램. 아시겠죠? 감이 오세요? 감이 오십니까? 쌀집에 갔는데 쿠폰은 뭐예요? 쿠폰은 쌀 몇 킬로그램 바꿀 수 있는 그냥 표를 주는 거고, 근데 현금 보조는 그 쿠폰에 해당하는 걸 돈으로 주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그 쌀 바꾸는 게 한 달 양식의 절반이라고 본다면 이 가격 보조는 뭐라고요? 가서 살 때마다 50%만 돈 내고 사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근데 우리는 특별한 언급이어서 무슨 보조? 가격 보조예요. 가격 보조. 자, 여기에서도 자, 보조를 했을 때 효과를 보는 거예요. 효과. 자, 일단 효과요. 지금 이번 순환에서는 자, 이런 기본 개념하고 요랬을 때의 효과를 길게 가지 말고 단기로 가는 거예요. 단기로. 여기서는 단기 장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단기 장기가 아까 지역지구제에서처럼 안 돼요. 여기는 단기 장기 요렇게 가면 갈수록 장기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가면 장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장기가 수요 공급으로 얘기 안 하고요. 여기는 가면 갈수록 단기에서 장기로 가면 갈수록 이게 커지죠. 이게 변화가 장기로 가면 갈수록 변화가 커지죠. 여기서는 단기 장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단기보다는 장기의 수량 변화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 말고 다른 곳에서는 모두 다 단기는 수요 얘기하고요, 장기는 공급 얘기한다고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또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상태는 균형 상태예요. 시장에 임대료가 60만 원이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니까 정부가 어떻게 해요?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보조를 해주면은 수요자들이 실질 소득이 늘어나겠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수요 곡선을 그리죠. 수요 곡선을 그리면 가격이 올라가죠. 거래량이 늘어나죠. 자, 이게 바로 효과예요.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요. 이게 임대료가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 기존 공급자가 또 어떻게 해요? 기존 공급자가 또 뭘 얻게 돼요? 초과 이윤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가 어떻습니까? 아까 지역지구제하고 그래프가 똑같죠? 너무나 똑같아요. 지역지구제하고 그래프가. 아시겠어요? 예, 요거는 지금 그 그래프는 똑같은데 해석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여기는 임대시장이에요. 임대시장. 아까 그게 이 지역지구제에서는 그냥 부동산 시장이에요. 여기는 임대시장. 임대료가 올라가요. 임대료가. 자, 이 소리는 보세요. 지금 이 수직으로 올라간 크기 있죠? 이 수직으로 올라간 요 크기가 보조받는 크기예요. 보조. 여기 보조받는 크기. 이게 한 20만 원 보조받는다고 쳐보세요. 올라간 높이가 20만 원이에요. 그럼 요 높이는 몇이에요? 여기가 60이면 여기는 20도 올라갔으니까 높이가 80이 되겠죠. 자, 그런데 임대료가 여기에 80이 아니죠. 지금 새로운 균형점은 요 점이잖아요. 맞나요? 이게 수요 곡선이 올라간 거는 20만큼 올라갔는데 가격은 20만큼 안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에 70이라고 쳐보세요. 자, 임대료가 올라갔습니다. 20만 원만큼 보조를 받았는데, 그러면은 올라가지 않는다면 임차인 주머니에서는 얼마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임차인 주머니에서는 40만 원만 나오면 되잖아요. 임대료가 올라가지 않으면, 자, 보세요. 이제 이거 보지 마시고. 60만 원이 지금 시장 임대료예요. 60만 원이 시장 임대료인데 정부에서 20만 원만큼 보조해 주면은 임차인 주머니에서는 40만 원만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사람이 수요를, 그러니까 40만 원만 해도 되니까 수요를 증가시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 아니에요. 수요를 증가시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까 60만 원짜리가 얼마 돼버렸다고요? 70만 원 돼버렸다고요. 그러니까 20만 원 보조 받아도 내 주머니에서 얼마 나와야 돼요? 내 주머니에서 50만 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주머니에서 50만 원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70만 원 임대료를 내려면 20만 원 보조 받은 거에다가 내 주머니에서 50만 원 나와서 70만 원 그래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보조는 20만 원 받았는데 혜택은 얼마밖에 못 보는 거예요. 혜택은 10만 원밖에 못 본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 10만 원 어디 갔어요? 임대인 주머니한테 갔다고요. 지금 이게 지금 임대인도 혜택 본다 이 소리예요, 이게. 임대인도 혜택 본다 이 소리입니다. 똑같은 그래프인데 똑같은 모양인데 해석이 이렇게 다르다고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임대료 보조에만 이러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요즘 뭐 유치원 때문에 난리 났죠 지금. 예? 근데 그 유치원들이 지금 육아 보조한다고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그랬나요? 한 달에 30만 원 하던 원비가 보조를 한다고 하니까 집에 애들 그냥 맞벌이 하는 집도 아닌데도 애들 다 맡겨요. 원래는 자기가 보다가 이제 보조해 준다니까. 집에서 그냥 맞벌이 아닌 엄마들도 애를 맡긴다고요. 그럼 수요가 어떻게 해요?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것도 보조 받아가지고 수요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보조 받아 수요 증가하니까 애들 원비가 어떻게 돼요? 원비가 올라간다고. 원비가 올라가면은 누구 주머니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원장 주머니에 많이 들어간다고요. 원장 주머니에. 물론 그 학부모들한테도 어느 정도는 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30만 원을 생으로 내가 냈는데 이제는 만약에 올라가서 50만 원이다 그러면은 30만 원 보조받으면 내 주머니에서는 20만 원 나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혜택은 10만 원밖에 못 보는 거죠. 30만 원 보조해 줬는데 10만 원만 혜택 보고 20만 원은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장 선생님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원장 선생님한테. 맞죠? 그러니까 지금 돈 되니까 어떻게 돈 되니까 막 유치원 막 생기는 거죠. 막 유치원 거래, 유치원 하던 자리에 막 권리금이 막 1억이 넘네, 2억이 넘네, 이렇게 거래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돈 버니까 또 어떻게 장기적으로 원장이 지금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저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안 하던 사람도 들어가고 전부 다 공급이 증가한다면, 공급이 증가하면 다시 이렇게 오른쪽에 아까 했던 것처럼 지역지구제에서 했잖아요. 공급 증가하면은 오른쪽에 그리는 거, 그거는 다음에 하겠다고요. 단기는 수요, 장기는 어떻게? 공급. 임대료 보조가요. 임대료 보조에만 아니에요. 육아 보조든 무슨 보조든 보조란 보조는 모두 그림이 똑같아요. 육아 보조도 이 그림이 이렇게 그리고요. 다른 보조도 예를 들어 시골에 무슨 농민들한테 보조해 주는 거 있죠. 농민들은 생산자 보조니까 안 되고 소비자한테 보조해 주는 건 다 이래요. 아시겠어요? 소비자한테 보조하는 건 다 그래프가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은 뭐를 생각하는가 하면은 그 205쪽에 지금 저가주택 시장에 대한 효과, 고가주택 시장에 대한 효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일단 고가도 난이도가 높아요. 이거는 나중에 할 거예요. 지금 저가 시장만 그린 거예요, 얘가. 저소득층들한테 이 보조를 했기 때문에 저가주택 시장을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반가로 1번, 동그라미 1번만 본 거예요. 동그라미 1번, 단기 효과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효과 이후로 밑에 거는 나중에 하시자고요. 아셨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206쪽에 여과 현상 있죠. 여과 현상에서는 하향여과, 상향여과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하향여과는 상위 계층이 살던 주택을 하위 계층이 사용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향여과 현상을 능동적 여과 현상이라고도 하고요. 하향여과는 임대료 보조 등 소득 증가로 인해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자, 그게 키워드예요. 소득 증가 밑줄 긋고요.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소득 증가,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 자, 이럴 때 하향여과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상향여과는요,
하위 계층이 살던 주택을 대수선 또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상위 계층이 사용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상향여가 현상을 수동적 여가 현상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상향여가는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자, 지금 이에 하향여가도요,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죠? 하향여가에서 찾아보세요. 하향여가는 임대료 보조 등 소득 증가로 인해 이런 말 있죠. 상향여가에도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 다 똑같이 있죠. 차이점이 뭐밖에 없어요.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하향여가고요.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하향여가입니다. 상향여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근데 거기는 지금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소득 증가가 아주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느냐 낮은 수준으로 증가하냐 그 차이가 표현이 안 돼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걸 보고 알아서 판단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소득 증가하는 게 지금 이제 젊었을 때 단칸방에서 시작했어요.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소득이 증가하면은 어떤 식으로 수요가 증가하나요? 조금씩 이제 소득이 증가하면은 단칸방에서 방 2칸짜리 조금씩 커져가겠죠. 이것은 하향여가가 주로 발생하게 되는 현상이에요. 바로 이 소득 수준이 높은 상태로 넘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소득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는 소득이 조금 증가하면서 저가주택 시장에서 조금 평수를 키워가면서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소득 수준이 어느 단계를 넘어서서 많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런 달동네에서 안 살고 이제 어디로 가요? 괜찮은 동네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득 수준이 많이 늘어나느냐, 소득 수준이 적게 늘어나느냐 그 차이인데 대학 교재에도 그 표현의 차이를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뒤에 있는 표현으로 눈치를 채야 돼요. 그 뒤에 있는 표현이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아직도 소득이 많이 늘어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야 소득 수준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상향여가.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게.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거분리와 여가 적용에서 오른쪽 페이지에서 동그라미 1번 정도는 체크하십시오. 주거분리란 고급주택지역과 저급주택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발생하며 근린지역에서도 발생한다.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고요. 요거는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주거분리하면은 강북은 잘 사는데, 아니 못 사는데 강남은 잘 사는데 대체로 그렇게 인식이 많죠. 여기 강북에서 그런 얘기 하려니까 또 두드려 맞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강남은 잘 사는 동네, 강북은 못 사는 동네 하죠.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이 더 있어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이건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고, 근린 지역에서도 요 동네는 좀 잘 사는 동네죠. 여기 노원 요지구는 요 노원 중계동 요 근처는 좀 잘 사는 동네 아닌가요? 별로 아닌가 보네, 여기도. 중계동 근처는 좀 잘 사는 동네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보통 중랑구 그러면은 이미지가 좀 그렇죠. 중랑구 그러면은 저기 망우리 무슨 뭐 면목동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신내동 하면 좀 안 그렇죠. 또 같은 중랑구라 해도 좀 그렇다고요. 그리고 저기 강남구 잘 사는 동네인데 저기 구룡마을인가 무슨 뭐 비닐하우스촌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남도 다 잘 사는 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못 사는 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주거분리가 있고 인근 지역에서도 주거분리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런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내용은 일단은 지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다음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요거는 제 다음 순환에 말씀드린다 했죠. 좀 쉬시고요. 부동산 조세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투자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